안녕하십니까. 진짜 눈이 너무 많이 내리네요. 지금은 조금 그쳤다는 얘기도 있는데 퇴근길 조심하시고요. 예, 좋습니다.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오늘은 별이 3개, 변호사 3분이 동시에 출격합니다.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김하은 아나운서, 양지열 변호사, 박지훈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워싱턴 DC 사는 사반가족입니다. 우리 교민 친구들 단톡방 이름이 사반입니다 하신 메이선님. 자, 군산 선유도입니다. 2 여자가 바닷가 바위에 앉아 담배 피우고 있어요. 저런 사람들이 꽁초 제대로 버렸을 리 없겠죠 하신 권영진님. 예, 오늘 김장합니다. 무가 이렇게 귀엽게 생길 수 있나요? 귤 껍질 당근으로 사람 한번 만들어 봤어요 하신 최민숙님. 예. 올해 55입니다. 서울 금천구 시흥고 3회 1학년 8반 육총사 한솔 정환 병선 상훈 우철아 보고 싶다.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보니까 니들 생각나더라 하신 오상윤님. 자, 그리고 플로리다의 용 맥도날드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 나서 삼아주세요. 750.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볼까요? 예, 실종 여성 살해범 54 김영우입니다. 자, 자신의 전 연인을 살해한 뒤 그 시신을 정말 참혹하게 처리한 최악의 살인마라고 전 얘기하고 싶습니다. 드디어 오늘 신상 공개가 됐어요. 네, 청주 실종 여성 살인범 54세 김영우의 신상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더불어 김영우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의 잔인성을 바탕으로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김영우는 지난달 14일 충북 진천군의 한 주차장에 주차된 전 연인의 차량에서 연인이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에 격분해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옮겨 싣고 다음날 퇴근한 뒤 음성군에 위치한 거래처 폐수처리 시설에 유기하기도 했습니다. 범행 이틀 뒤 경찰이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지만 행방이 묘연했는데요. 그러다가 범행 흔적이 남은 여성의 차량을 다른 거래처에 은닉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꼬리가 밟혔고 지난달 24일 범행 43일 만에 체포됐습니다. 자, 43일 동안 숨어 다니다 잡혔습니다. 이 기자들이 한마디 해보라고 하니까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했더라고요. 네, 오늘 검찰에 송치될 때 기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40일 동안 심경이 어땠냐? 이렇게 물었더니 지옥 같은 시간이었다라고 답을 했어요. 본인이 살인을 저지른 사람인데. 그러면서 평생 들통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냐라고 물었더니 체포될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살해 동기나 죄책감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만 피해자와 유족에게 어떤 마음으로도 용서를 구할 수 없을 것 같다 하면서 사죄의 심경을 밝히긴 했습니다. 경찰은요, 김영우가 도로에 있는 CCTV 카메라 위치를 검색하는 등 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흉기는 찾지 못했는데요. 김영우는 여기에 대해서 흉기가 원래 차에 있던 거고 계획 범행은 아니다, 우발적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말 역시도 우발적 범행을 강조하기 위한 수식어에 불과하겠죠. 자,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진짜 간 큰 도둑입니다. 첫 번째 제보 도둑 영상 만나보시죠. 자, 매장 안으로 들어온 한 여성. 직원은 저기 조금 떨어진 카운터 쪽에 있어요. 자, 바닥에 쓱 진열된 가방을 집어들더니 팔에 걸린 외투로 그 가방을 쓱 덮어서 그리고는 덮었어요. 그리고는 여기 마음에 드는 게 없다 하면서 그냥 갑니다. 자, 일단 간도 배 밖으로 나와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으다. 그러게나 말입니다. 저렇게 자연스럽게 가져갈 수가 있을까요? 이 영상 지난달 14일 날 서울 강북구의 한 백화점 명품 편집샵에서 찍힌 영상이라고 하는데 제보자분이 여기서 근무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매장 안에 당시에 직원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약간 사각지대, 직원들 눈에는 안 보이는 곳에 들어가서 가져갔고 저기 가방이 없어진 줄 알았는데 설마 저 여성이 가져갔어요. 상상을 못했던 게 들어와서 바로 쓱 나간 거거든요. 네. 그 사이에 어떻게. 근데 CCTV를 돌려보니까 절도받은 걸 확인했고 경찰이 동선 추적을 해보니까요. 저 여성 백화점에 들어와서 딱 저기만 들러서 가방만 가지고 갔다라고 합니다. 프랑스 명품 브랜드라고 하는데 290만 원짜리 가방이었는데
노린 것 같죠, 처음부터? 노린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엔 무심코 베란다 밖을 바라보다 포착된 기절 초풍 장면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네, 지금 여기 뭐라고 해야 되지? 여기 사람이 저기 난간에 매달려 있는데 일부러 매달려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저기요! 뭐 하세요? 아저씨 난간에서 뭐 하세요? 자, 무려 아파트 16층 베란다 난간에 다리 걸친 채 아슬아슬 스파이더맨 마냥 점점 자 그런데 힘이 빠지는지 몸은 점점 중력의 이끌림 속으로 자 때마침 출동한 소방대원들 자 저 남성 잘 보세요 다리를 으라차차차차차차 집어들고 무사히 베란다 밖으로 끄집어냅니다. 아 그런데 저런 장난을 치기엔 나이가 너무 많아 보이는데요. 그리고 들어가는 모습도 약간은 어색해요. 구조를 받는 느낌보다는 뭔가 끌려가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인천에 있는 한 아파트입니다. 16층에 남성이 매달려 있었는데 제보자가 무심코 밖을 봤는데 빨래가 널려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빨래가 너무 큰 겁니다. 사람이었고요. 근데 저 사람이 뭐 장난치거나 이건 아니었고요. 아마 저 집으로 침입을 하려고 하다가 베란다 문이 잠겨 있어가지고 세상에. 저기서 아마 이렇게 정지된 상태. 저기요 해도 답변을 못했던 게 그런 이유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구조대원이 와서 결국은 구조를 받았다고 해야 되나요? 검거가 됐다고 해야 되나요? 막 그런 상황을 보고 옥상으로 가가지고 아마 절로 16층으로 침입했다가 저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양 변호사님, 저 열정, 저 노력으로 돈을 벌었다면 아니 목숨 걸고 돈 벌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 각오로 돈 벌었으면 굳이 저런 일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먹튀범의 큰 그림입니다. 자,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도란도란 테이블에 모여서 맛있게 냠냠 고기 냠냠. 다 먹었어. 저희 가볼게요. 오라버니 계산은 어떻게 하죠? 난 모냥 빠지게 할 거야. 나 남자야. 니들 가. 자, 그렇게 혼자 한참을 앉아있던 저 남성. 이거 큰 소리는 쳤는데. 오케이. 담배 일발 장전. 자, 그렇게 저벅저벅 가게를 나서더니 지금 이 시각까지 오지 않고 있다는 거. 나 모냥 빠지게 할 거야. 나 남자야. 이거 왜 이래 하더니 먹튀를 하셨어. 네, 요즘 왜 이렇게 먹튀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이번에는 서울 중랑구에서 연탄고깃집을 운영하고 계신 제보자가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제 저녁에 여성 1명, 남성 2명 손님이 들어와서는 고기 4인분에 소주 4병, 공깃밥 2개, 총 86,000원어치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남녀 2명이 부부였는데요. 식사를 끝낸 뒤에 이 부부가 먼저 나갔다고 해요. 이후에 남은 남성 1명이 혼자서 1시간 반 넘게 앉아있으면서 담배를 피우러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중간에 소주를 추가로 주문하려고 해서 제보자는 먼저 계산하시면 그때 드리겠다. 근데 이 남성은 다 먹고 한꺼번에 하겠다. 이렇게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해서 경찰이 오기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 남성 끝내 계산을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를 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그런데 뭔가 먹튀를 하기 전에 또 요주의 인물이었던 건데 사장님이 방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면서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 가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허. 자기 가방을 버려두고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먹튀 안 하겠지라고 사장님이 방심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문제입니다. 어허. 저 보이죠? 쓰레기가 들어있었어요. 쓰레기 가방이에요. 미납된 스티커, 빈 통장, 또 압류 예고장, 각종 고지서들이 적혀있는 쓰레기가 있었는데 이것도 착각이에요. 저거를 갖고 가면 신분은 그대로 노출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예, 찾을 필요도 없어요. 내 바보여서 이름이 감사합니다. 이거예요라고 알려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했고요. 수사 중인 상황이라 바로 잡힐 것 같습니다. 예. 멍청해줘서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지금 당한 걸까요?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40대 여성입니다. 최근에 지역 화폐도 좀 쓸 겸 겨울옷을 구경하러 지하상가로 쇼핑을 갔는데요. 혼자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손님이 없는 한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서자마자 사장님이 저에게 물어볼 곳이 있다면서 매장 안으로 저를 막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게 예쁘냐 저게 예쁘냐 이 티셔츠에 치마가 어울리냐 바지가 어울리냐 계속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라고요. 처음엔 제 의견이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정성껏 조언을 드렸는데 사장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새 제 손에 티셔츠 2장이 들려있더라고요. 사장님이 싸게 주는 거라면서 2장에 5만 원이라고 하시길래 얼떨결에 구매를 하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지역 화폐로 계산이 또 안 된다고 해서 카드로 결제를 하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매장을 나서자마자 바로 옆 가게에서 똑같은 티셔츠를 5천 원이나 더 싸게 파는 겁니다. 심지어 지역 화폐까지 가능했어요. 그 순간 정신이 확 들어서 다시 매장으로 들어갔는데요. 손님, 티셔츠 더 사시게? 아니, 사장님 그게 아니고 환불을 좀 받고 싶어서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한테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뭐라고요? 저희는 환불을 못합니다. 안 돼요. 아니, 사장님 저 나간 지 10분도 안 됐는데 저 아까 구매할 때 그런 말씀 없으셨잖아요. 말이 이런 필요 경우가 없죠. 어디 있어요? 말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기 이거 봐요. 이거. 이거 꼼꼼히 요거는 걸 읽어봐야지. 꼼꼼하게 여기 5줄 적혀 있는데. 카운터 쪽 벽에 아주 작은 글씨로 환불 불가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제가 지하상가를 종종 왔지만 환불이 안 되면 항상 미리 안내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 작은 글씨 하나 써놓고 제가 부주의하다고 하니까 정말 억울합니다. 이거 진짜 제가 잘못한 거예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사장입니다. 아유 참말로 아프니까 사장이다 라더니 환불 불가 지가 못 봐놓고선 선량한 상인을 갖다가 악덕업자로 모네. 언니 같은 인간들이 하도 많아서 내가 환불 불가하는 거다. 왜? 동그라미. 아 그렇군요. 다음 사연자 손님입니다. 세상에 이 양반 진짜 손님 베껴 먹는데 선수네 선수. 요즘 욕 바가지로 먹는 쿠팡도 환불은 해준다. 보험약관처럼 저렇게 작게 써놓으면 저걸 누가 알아보냐. 잘났어 정말 X. 아, 손 변호사님. 네, 이거 뭐 법적인 거를 뭐 논하기 전에 그에 앞서서 일반적인 상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도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걸 따져볼 때 이걸 가지고 못 바꾸게 한다. 이거는 사실 좀 받아들이기 힘들죠. 소비자로서는 굉장히 큰 권리 침해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박 변호사님. 네, 뭐 산지도 얼마 안 됐을 뿐더러 뭐 그런 어떤 고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또 고지를 하려면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여러 번으로 하여튼 뭐 되지 않는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이 손님 입장에서는 환불 받을 수 있고 뭐 안 되면 법적 조치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양 변호사님. 두 분이 너무 상식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굳이 법적으로 따지더라도 오늘 변호사만 3분이 나오시니까. 그래서 이건 이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민사에도 기망이나 착오에 의한 거래의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또 있습니다. 진짜요? 사람 정신없게 만들어 놓은 상황이었고 그리고 가격이 옆 가격이 바로 차이가 5천 원씩 난다면 이거 가격이라고 하는 건 물품의 가격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거든요. 그 환불이 안 된다라는 사정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거래를 하는데 중요한 신중하게 그만큼 거래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벽에 작게 안 보이다시피 만들어놨다는 건 속였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장님 못 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김하은 아나운서. 김하은 아나운서도 옷 자주 좀 이렇게 살 텐데 저런 경우 겪어봤다? 아니다? 겪어봤어요. 지하상가에서 저도 좀 이런 경우를 겪어봤던 것 같아요. 일부 지하상가. 아, 그렇죠. 일부 지하상가. 저희 가족분들께서도 대부분 X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가을님께서는 사장이 사기꾼이네 아주라고 말씀 주셨고요. 짱구조아님께서는 환불이 안 되면 다른 옷으로라도 바꿀 순 없는지 또 문의를 주셨고, 도도님께서는 상인회에 신고를 해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제보 메일, 제보 카톡 많은 연락 주시고요. 잠시 후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톤터치. Here for your trip. 어떤 시인이 처음 여행한 나라에서 처음 만난 할머니가 넥타이가 삐뚤다며 고쳐줬대. 그 마음이 따뜻해서 그 나라에서 1년을 살았대. 아이씨. 낯선 하늘로 떠나 낯선 곳에 머문 단 며칠이 내 삶의 경로를 바꿀지도 몰라. 걱정 없이 떠나자. 트립을 믿고. 호텔 최저가 보장제 24시 고객센터. 호텔도 항공권도 트립닷컴. 누구 왔어요? 광고를 해라 그냥.
올겨울 당신을 찾아온 랍스터 크로스의 선물. 랍스터 컬렉션. 오직 서브웨이에서만. 요즘 초등학생들 다 1위하죠? 엘리하이 1위 하이해. 초등 온라인 학습 1위. 어제 오후 20대 남성이 마트에 들러 술과 흉기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인근의 한 모텔로 들어갔는데요. 그로부터 몇 시간 뒤 남성은 건물 밖으로 추락해 숨졌고 남성이 머물렀던 방 안에서 흉기에 찔린 10대 청소년들이 발견됐습니다. 도대체 모텔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예, 어제 오후에 또 갑작스럽게 전해졌던 소식이었죠. 요즘에 흉기 난동에 흉자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왔는데 더군다나 어제 이 사건은 또 피해자들이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상당수가. 자, 손 변호사님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어제 경남 창원의 한 모텔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인데요. 여러모로 충격적입니다. 20대 남성이 모텔 안에서 10대 남녀 3명을 흉기로 찔렀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모텔 밖으로 뛰어내렸어요. 4명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과 또 찔린 10대 남녀 2명, 이렇게 3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10대 남학생 1명은 다행히도 목숨을 구했습니다만 여전히 중태에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경찰에 따르면 당시 이 모텔방 안에 5명이 있었습니다. 20대 남성, 이 가해자와 또 여중생 2명, 또 남자 중학생 2명까지 5명이 있었는데 그럼 이들이 어떻게 만나게 된 것이냐. 예. 이 20대 남성, 가해 남성하고 여중생 2명이 2주 전에 SNS 오픈 채팅방에서 처음 알게 된 거예요. 그 후에 이 남성의 집에서 한 차례 만난 다음에 이 남성이 이 사망한 여학생에게 호감을 표시하면서 연락을 계속 취한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잘 이제 닿지 않자 어제 이 남성이 여학생에게 할 말이 있다라고 불러내서 이 자신의 그 다른 학생들과 함께 만났고 이런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자, 가해자인 저 20대 남성이 여중생들을 만나기 전 행적도 공개가 됐죠. 여중생을 만나기 전에 이 남성이 모텔 인근의 마트에 들렸던 겁니다. 그때가 2시 43분이었는데 거기서 흉기하고 술을 구입을 한 거예요. 오후에 흉기하고 술을 구입한 다음에 여중생들을 이 모텔 입구에서 4시 24분에 만납니다. 여기서부터가 이미 비정상적인 행각이었던 거고 그러고 나서 그렇게 모텔로 들어가서는 막상 여중생이 2명이었는데 한 명은 밖에 기다리라고 한 다음에 다른 여중생만 데리고 객실로 들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들어간 다음에 쿵 소리가 나니까 밖에 있던 여중생이 놀라가지고 당황해가지고 바깥에 있는 이제 남학생들을 불러들인 거예요. 그렇게 바깥에서 3명이 있다가 결국 그 3명이 잇따라 객실로 들어간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방 안에 5명의 이 20대 남성을 포함한 5명이 들어가 있었는데 거기서 시비 끝에 흉기 난동이 벌어진 걸로 지금은 추정을 하고 있고요. 경찰에 처음에 신고가 들어갔을 때는 다른 얘기도 하지 않았고 하지 말라라는 고함 소리만 들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차 신고 때 이제 모텔 위치가 정확하게 파악이 됐고 그래서 경찰이 바로 출동을 했는데 경찰이 출동해서 객실 문을 두드리니까 이 20대 남성 창밖으로 투신했고 사망했던 겁니다. 예. 일단 객실 문을 잠궈 놓고 있던 상황에서 경찰이 도착해서 야, 문 열어 쿵쿵쿵쿵 하니까 뚫고 들어갔죠. 투신을 했습니다. 자, 같은 그 모텔의 투숙객 그리고 인근 상인들 당시 상황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시끄러워가지고 쿵쿵대고 나와봤는데 여기 여성분 앉아 계시고 보니까 양말 보니까 양말에 피가 이제 다 묻어가지고 있어요. 안에서 무슨 소리고 비명소리 그런 게 들리나요? 비명소리는 아니고 고함을 좀 많이 치시더라고요. 그 여성분은 괜찮으셨어요? 상태는? 외관상 볼 때는 다친 것은 없고 그냥 약간 피만 좀 묻어있다. 그래서 지나가는 길에 쿵 소리가 나길래 옆을 이쪽에 지나가다가 봤는데 경찰도 막 뛰어가서 안 돼요 하고 잡았었는데 그 남자분은 쓰러지면서 이렇게 피를 흘리고 있더라고요. 당시 의식이 있어 보였습니까? 아니, 의식은 아예 없었고요. 자, 일단 미리 사둔 흉기로 범행한 뒤에 3층에서 스스로 이제 뛰어내렸다. 그래서 사망을 했다. 이거 같은데 자,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좀 나온 게 있습니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지금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상황인데 좀 추측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남성이 모텔로 들어가기 전에 미리 흉기를 구입했지 않습니까? 이 점을 들어서 경찰도 계획범죄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에서 생존한 여중생은 경찰 조사에서 남성이 사망한 여중생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흉기를 구입하기 전에 알았는지는 아직 확인 중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도 계획범죄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단순 협박이나 극단적 선택 등 다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범행 동기를 단정짓기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자, 흉기를 휘둘러서 10대 청소년 2명을 살해하고 1명을 또 중태에 빠뜨린 이 20대 가해자. 어떤 인간이었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그렇습니다. 성범죄 전과자더라고요. 네, 흉기 살인을 한 사람이죠. 성이 이제 표씨입니다. 표모씨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올해 26살에 해당하고요. 지금 본 것처럼 이미 성범죄 전력이 있습니다. 2019년 9월 달에 미성년자 성폭행에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로 2021년 7월 달에 징역 5년이 선고되고 신상공개가 5년 공개돼서 결국은 성범죄자 알림이 누리집에 신상이 공개된 상황인데 올해 6월 달에 출소를 한 다음에 12월 누범 기간이죠.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모텔에서 범행한 이후에 경찰이 오자 결국 3층에서 뛰어내렸고요. 다발성 골절로 병원을 옮겼지만 사망했습니다. 제가 또 이 상황에서 이 신상공개 이런 문제를 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성범죄자 알림이 그 홈페이지에서 저도 이 표모 사진을 찾아서 봤습니다. 거기 구체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사진을 저희가 캡처를 해서 모자이크를 해서 방송에서 소개한다. 그냥 모자이크를 치지 않는 게 아니라 모자이크를 해서 보여드려도 그게 위법입니다. 그냥 딱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서 찾아 들어가서 봐야 돼요. 자, 손 변호사님. 네. 20살이 되던 해에 미성년자를 성폭해서 징역을 살고 출소하고 반년 만에 또 미성년자 2명을 살해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망했잖아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범죄 사실이 확실하죠. 하지만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도 없고 이 사건은 그대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겁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경찰이 사체 부검을 하고요. 또한 현장에 있었는데 다행히도 목숨을 건진 생존한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 학생들의 진술도 받아야 되고 또 관련자들의 휴대전화기도 포렌식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망 원인이 무엇인지, 이 남성의 이 표씨의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현재까지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만 어떤 범죄든 한 명이 사망했다 하더라도 직간접적으로 범죄에 도움을 주었거나 또는 같이 준비를 한 사람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이런 것까지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을 경찰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게 당초 양 변호사님, 성인 남성과 중학생, 여중생이 낀 중학생 무리,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조건 만남을 통해서 유인해서 강목팸이라고 하잖아요. 시쳇말로. 그런 사건인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전혀 아닌 걸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이번 사건에 대해서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아니 어떻게 여중생들이 아무런 제지 없이 숙박업소에 들어갈 수 있었느냐. 그냥 속된 말로 아까 말씀드렸죠. 여중생들이 이 남성을 만난 게 오후 4시 24분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냥 훤한 대낮에 20대 남성이 중학생, 여학생 2명을 같이 모텔에 숙박업소에 들어갔는데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게다가 이 지역에 있는 숙박업소에 미성년자들이 드나든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수년 전부터 지적이 됐답니다. 그런데도 그냥 방치됐던 거예요. 어찌 보면 사실은 이 지역에 있는 어른들이 저 중학생들 저렇게 죽음으로 내몬 겁니다. 한편으로는. 창원시 마산 회원구 합성동입니다. 이 숙박업소가 위치한 장소가 말이죠. 첫 번째 사건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그룹 UN 출신 최정원 씨의 불륜 상대로 언급됐던 여성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여성은 최근 여러 재판에서 불륜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자, 그룹 UN 출신 가수 최정원 씨가 유부녀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의혹, 저희도 뭐 한두 번 전해드린 바 있는데 상대 여성의 이혼 소송 1심 결과가 최근에 뒤집어졌습니다. 이 관련 재판에서도 불륜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지금 뭐 상당히 반전을 맞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불륜녀로 언급된 그 여성, 그동안 너무 억울했다면서 저희한테 또 연락을 주셨어요. 자, 김하나 아나운서. 네, 어떻게 된 일인지 개요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맨 처음 이 내용이 알려지게 된 건 지난 2023년 1월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였습니다. 자신을 불륜 피해자라고 밝힌 한 남성이 유엔의 멤버 최정원 씨가 유부녀인 아내에게 접근을 했다라는 충격적인 내용을 제보하면서인데요. 당시 최 씨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도 함께 밝혔습니다. 최정원 씨는 친하게 지냈던 동생이고 부적절한 관계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었는데 그 이후에도 최 씨와 여성 그리고 그 남편까지 이 세 사람 사이에 이혼과 상간소송, 폭행, 협박 등 각종 민형사 소송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불륜녀로 지목된 여성의 이혼소송 1심 재판부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최 씨와 만남을 가진 여성에게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최정원 씨가 상간남이라는 의혹에 무게가 더 실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이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성 그동안 억울했다면서 인터넷 온라인에도 이런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고요. 저희 사건반장에도 제보를 주셨습니다. 자, 약 10년간의 결혼 생활도 쉽지는 않았는데 이 부부관계에 마침표를 찍게 했던 게 바로 가수 최정원 씨와 이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남편의 의심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최정원 씨와 이 제보자 여성 과연 어떤 사이였을까요? 여성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남친은 아니에요. 다행히 남친이 아니고요. 대학교 초, 그러니까 제가 좀 어렸을 때부터 알게 된 이제 동네 오빠. 저희 가족들도 아는 사이였고, 그러니까 친했던 사이였던 거죠. 결혼 후에는 이제 제가 다른 남자인 친구들이랑은 이제 연락을 하지는 않았던 거였고, 제가 불륜이 계속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당연히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최정원 씨를. 그냥 밥 먹고 이제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라서 이제 반갑고 그냥 연인이라서 그냥 얼굴 봐서 그냥 훈훈했다. 가족들과도 다 아는 사이였을 정도로 결혼 전까지만 해도 친하게 지냈던 오빠 동생 사이였다. 그런데 불륜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남편은 아내, 그러니까 이 제보자 여성이 불륜 사실을 인정하는 각서도 써서 받아냈다. 그럼 이 각서는 도대체 뭐냐는 거죠? 네,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죠. 오늘 먼저 제보자의 설명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최정원 씨와는 대학교 다닐 무렵부터 알고 지냈던 동네 오빠고 가족들도 알 정도였다. 결혼 전까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런데 결혼하면서 남편이 다른 남자들하고 연락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10년 넘게 연락을 못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놀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랜만에 연락이 닿아서 만난 게 총 3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남편한테는 숨겼습니다. 다른 핑계를 댄 거예요. 친구하고 브런치 먹으러 간다, 회사 회식이 있다 이렇게 숨겼는데 제보자에 따르면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의처증이 있었다. 그래서 밝힐 수가 없었다. 이런 취지인데요. 그 후에 남편이 알게 됐고 격분했습니다. 그러자 제보자는 아니 이거는 불륜이 아니다 라고 계속 항변했습니다만 남편은 아니다. 이것도 정서적인 불륜이다. 이러면서 각서를 쓰게 하고 또 녹음도 했다는 거예요. 특히 남편이 계속 화를 냈고 일단 진정시키고 일단 화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래, 당신이 불륜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불륜이라고 하겠다. 이런 취지로 쓴 것이지 실제로 잘못이 있었던 건 아니라는 취지로 제보자가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불륜의 증거라던 이 각서 그리고 녹취도 남편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썼던 것이다. 자, 하지만 각서를 쓴 이후에도 부부 사이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남편은 급기야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죠. 체크포인트 짚어봅니다. 진짜 죽여버린다. 자, 배경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제보자 여성이 이 최정원 씨와 만났다는 걸 남편이 본인 빼고 주변에서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상황 자체에 화가 나서 앞서 진짜 죽여버린다 뭐 이런 말을 했다는 건데요. 자, 남편과 이 제보자 여성의 대화 내용 들어보시죠. 자꾸 멍뚱한 소리 해버린다. 그냥 가만 안 둔다는 거야. 진짜 죽여버린다. 난 진짜 죽여버린다. 진짜 가차없이 내가 이제 두들 팬다. 그냥 깽깡 물어주는 생각하고 두들 팬다. 그만큼 내가 지금 업돼 있다. 이 와중에 최종은 어떻게 했니? 그만큼 죽었다고 보면 되는 거야. 이 회복단 떨어져 있어. 근데 이제 그거는 이 말대로 뭐 이런 게 없더라도 지가 유부녀한테 전화했다는 자체가 지한테는 상당한 큰 데미지가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유튜브에다가 최종을 유부녀한테 뭐 이야기하고 하는 거 떠들면 되는 거죠. 언론에 떠들거나 유튜브에 떠들고 하면 얘네 그것을 떠들면 나는 그걸 노리는 거야. 이슈를 노려한다니까 지금. 자, 제보자 주장에 따르면요. 이 남편의 언어 폭력은 전부터 있어 왔는데 자, 이 일로 갈등이 깊어지면서 그 폭력성이 더 심해졌다. 이게 주장입니다. 자, 녹음 내용 들어보면 폭력성도 있지만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정원 씨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성적인 부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연예인이기 때문에 이게 드러나면 어떻게 데미지가 크다 등의 어떤 얘기도 있었던 걸로 지금 보이고요. 그거 말고도 아이 앞에서 욕설을 하거나 폭력도 행사를 많이 했다라고 해요. 특히 삼단봉을 침대 옆에 두면서 막 협박을 하기도 하고 방문을 부수기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폭행 혐의로 벌금 30만 원을 받기도 했다고 하고요. 하나 좀 사례가 있는데 아이하고 공항버스를 타다가 요금 문제로 아이 나이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버스 기사하고 좀 길게 몇 마디를 나눴는데 이것도 문제를 아마 삼았다고 해요. 그래서 또 이 이후에는 SNS도 못하게 했다고 하고요. 카카오 스토리 이런 것도 못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또 반대로 SNS에 자기가 아주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던 또 연예인하고 많이 만나는 것처럼 가시라고 있는데 이것도 거짓말이라고 이 피해자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남편 SNS 보면 고가의 차량이라든지 술 이런 것들 또 여유로운 생활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또 제보자 주장입니다. 이 남편은 제보자 그러니까 아내에게 최정원 씨에 대한 명예훼손을 지시하는 얘기를 했고 그 내용을 최정원 씨가 자신의 SNS에 최근 공개하기도 했는데 자, 그 내용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일단 최정원 씨가 또 남편의 녹취를 공개한 건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나와요. 내가 아는 변호사한테 얘기하면 최정원한테 1억 원까지 땡길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남편이 하고요. 또 이 아내가 또 이런 얘기하는 게 들어있는데 뭐냐면 남편이 나에게 그 다른 사람 같으면 보통 3, 4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최정원은 1억은 따길 수 있다. 그런데 네가 인정을 안 하면 그 아내에게 회사에도 알리겠다라고 아내를 겁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어떻게 하냐면 불가피했던 거죠. 이런 식으로 최 씨가 돈 빌려달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질이 안 좋은 사람이더라. 이런 메시지를 아내가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돌린 겁니다. 그러니까 최정원 씨의 명예훼손을 하라고 이 남편이 시킨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그거를 또 볼린 다음에 남편이 시켰으니까 그렇게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문자를 보냈다라는 거를 캡처를 해서 남편한테 또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한 셈이죠. 이거는요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실제로 남편이 명예훼손과 명예훼손 교사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 판결이 잇따라 나왔지만 그렇게 되면 다 일일이 소개해드리면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 자, 이혼 소송 그 항소심이었던 것 같은데 자, 앞서 1심에서는 1심의 내용과 완전히 달라지죠. 그렇습니다. 1심에서는 아내가 잘못을 했으니 남편에게 위자료를 줘라. 위자료 3천만 원 지급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9월에 나온 이혼소송 2심에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즉 혼인 파탄의 책임이 아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있다. 그러면서 위자료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판결이 나온 건데요. 남편은 2심에서도 같은 주장했습니다. 아내가 부정행위를 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두 사람이 손을 잡거나 팔짱을 꼈다. 그리고 최정원 씨의 집에 머물렀다. 이런 주장들을 했는데 2심 재판부는 이렇게 봤습니다. 손을 잡거나 팔짱을 낀 거는
이게 다른 방향으로 또는 다른 길로 가지 못하게 뭐 잡아 끌거나 또는 뭐 반가운 의미로 한 거지 이걸 어떤 성적인 의미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최정원 씨 집에 제보자가 머물긴 했지만 10분 정도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부정행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한 겁니다. 결국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주라는 판결이 이제 바뀐 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소송이 있었습니다만 남편이 이 최정원 씨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결과도 나왔는데요. 상간소. 네, 그렇습니다. 네, 남편의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즉 남편이 지고 최정원 씨가 이긴 거예요. 이런 소송들 현재까지 완전히 종결된 건 아니고 상급심으로 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최정원 씨가 여러 가지 의혹에서 벗어나는 국면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저희가 이 남편한테도 입장을 좀 물었습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그 변호사님이 저한테 야 그놈이 그 연예인한테 네가 그 많이 받아가지고 1억 정도 받아서 좋은 일 써라 이 내용이었던 거. 근데 이거를 교묘하게 언플해가지고 제가 마치 돈을 뜯어낸 것처럼 그렇게 한 건데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저는 전부 다 기부를 한다고 이미 제 인스타 피드나 이런 데다가 수백 차례 이야기했고 계속 공지를 했고 이미 신문 기사에도 나왔습니다. 정말 억울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가 9년 동안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했고 가족 해외여행도 25번을 갔던 굉장히 화목했던 집안입니다. 저희가. 예, 아무래도 대법원까지 가봐야 되나요, 이거? 네, 그렇게 봅니다. 남편은 지금 이 결정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언론에 알려진 거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자기는 돈을 뜯어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잘 아는 변호사가 연예인이니까 돈 받아서 좋은 데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지금 뒤바뀌었다라는 그런 주장인 거고요. 실제로 자기는 자기 SNS에 그리고 언론 기사를 통해서 이 최정원 씨로부터 받은 거 전부 기부하겠다라고 알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들으신 것처럼 결혼생활 내내 부부싸움도 안 했고 9년 동안 25번 이 해외여행 갈 만큼 사이가 좋은 집안이었는데 최정원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주장을 거두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SNS에는 이혼 항소심 그러니까 판결을 뒤집은 판사가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는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대법원까지 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우리법 연구회 출신 판사 때문에 이렇게 됐다. 약간 어떻게 보면 이걸 약간 정치적인 또 이슈로 이렇게 또 접근하는 주장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마무리하고요.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 늦은 밤 휴대전화로 메시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엄마, 외출 준비하고 대학병원으로 좀 와줘. 큰아들의 연락을 받은 여성은 곧장 대학병원으로 향합니다. 엄마, 3층에 있는 중환자실로 올라와. 떨리는 마음으로 중환자실에 올라간 여성은 큰아들에게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는데요. 오늘 사건 연구소의 키워드는 CCTV 속 진실입니다. 9년 전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뭐가 됐든요, 양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2016년이었습니다. 수술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었던 거예요. 동생이었는데 이 수술을 성형외과 수술이었는데 이 원장이 14년 동안 무사고로 운영을 해온 곳이다. 그런 얘기를 했고 큰 수술이었는데 안심하고 수술을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수술을 시작한 다음의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 원장이었던 장 씨가 들어와서 수술을 하자마자 바로 이 수술실의 내부에 피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간호조무사가 계속 피를 닦아내고 6번이나 혈흔을 닦아내는 그런 영상이 찍혀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요. 그러고 나서 막상 원장인 장 씨는 금방 나갔고 수술 기록에도 없는 유령 의사 신모 씨가 갑자기 들어와서 나머지 수술을 진행했고 또 그나마도 계속 있지 않고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자, 25살 대학생 권대희 씨 안면 윤곽 수술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들으신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진다던 그 병원장 자취를 감췄어요. 저 수술실에서. 네, 맞습니다. 이 병원 이른바 공장식 유령 수술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던 곳이었습니다. 수술방을 4곳으로 나눠서 이 병원장 장 씨가 동시에 3건의 수술을 벌이고요. 뼈 절제까지 하고 나면 유령 의사가 들어와서는 세척과 봉합을 맡아서 마무리하는 구조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의료 행위가 불가능한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간호조무사가 홀로 지혈을 했습니다.
이 피해자가 받았던 수술의 보통 출혈량이 200에서 400cc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피해자 권 씨의 출혈량은 무려 3,500cc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몸속 피의 약 70%가 빠져나갔다는 건데요. 혼자 남은 간호조무사는 수술모도 쓰지 않은 채 지혈을 하면서 눈화장도 고치고요. 휴대전화도 사용하고요. 이런 충격적인... 지금 이 상황 지혈을 하고 있는데 오른손에 휴대폰이 들려져 있습니다. 네, 그뿐만이 아니라 눈화장도 하는데요. 아마 지금 모습이 눈화장을 하는 모습입니다. 화장품을 눈 쪽으로 가져가서 바르고 있죠. 이런 충격적인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후에 병원장과 유령 의사는 퇴근을 했고요. 권 씨는 회복실로 옮겨졌지만 과다출혈로 결국 중태에 빠졌습니다. 안면 윤곽 수술이 끝나고 지혈을 하고 있는 상황에 오른쪽 손은 휴대폰이 들려 있고 또 눈 화장을 수술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1시간이 지나고서야 그 병원에선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학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진 다음에야 보호자에게 또 연락도 했어요. 그래서 좀 조치가 적극적이지 못했다라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더 큰 충격을 준 것은 이 병원장의 태도였습니다. 중환자실을 찾아와서 이제 가족들에게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내가 고의로 한 건 아니다. 그리고 법으로 가면 의사가 무조건 이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틀린 얘기고요. 또한 두 번째는 합의가 가능하긴 하다. 그런데 나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합의금을 100% 다 줄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권대희 씨가 49일 후에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고소를 했죠. 업무상 과실치사 그리고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는데 수사가 3년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3년 후에 검찰의 결론이 나왔는데 이들을 기소했습니다. 재판으로 넘겼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따져볼 게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의료법 위반 혐의는 빠졌어요.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소를 하지 않으면 법원이 판단을 할 수 없어요. 재판에 올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의료법 위반이 사실 이 의사면허 취소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이거는 빠져서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죠. 자, 피해자 권대희 씨의 어머니는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내 새끼가 죽어가는 영상을 앞서 보신 그 영상을 500번 넘게 계속 되풀이하면서 보셨습니다. 당시 어머니 얘기 들어보시죠. 예, 제가 영상을 500번 이상 봤습니다. 검사님이 그걸 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초단위로 분석을 해야겠다 싶어서 자신이 비참하고 처참하게 죽은 그 모습이 담긴 수술 CCTV를 부모한테 남겼을 때는 진실을 밝혀서 관련자들을 처벌을 하라고 준 것인데 제가 그걸 어떻게 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자, 박 변호사님,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해당 병원의 이 변호사 그리고 담당 검사가 자, 이게 검찰에서 이 의료법 위반 무면허 의료행위입니다. 그거 관련해서 불기소가 났었는데 조금 따져보니까 병원의 변호사 또 담당 검사가 남다른 사이였던 거예요. 사법연수 동기이기도 하고 같은 학교 아주 친분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과이기도 하고 보건복지부나 특히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이런 데하고는 다른 결론이 난 건데 그 다른 데서는 어떻게 됐냐면 의사의 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간호사 혼자서 저 행동을 다 했거든요. 특히 지혈, 적법한 행위로 볼 수 없고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했고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법원에 이 다투는 마음이 재정신청입니다. 예. 재정신청은 사실은 거의 인용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서 간호조무사행위,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법원은 재정신청을 받아들였고요. 결국은 이 병원은 나중에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자, 2021년 그러니까 사고 발생 5년 만에 1심 판결이 그제서야 나옵니다. 네, 1심 재판부가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공장식 수술 라인을 돌리느라고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쳤다. 이렇게 지적하면서요. 병원장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다 유죄입니다. 징역 3년에 벌금 500만 원, 그리고 또 마취과 의사도 유죄를 받았고요. 유령의사 신씨 벌금 1,000만 원,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는 선고유예였습니다. 그런데 이 피고인들이 형이 무겁다면서 항소를 했는데요. 항소심에서 오히려 더 죄가 추가됐어요. 그래서 1심에서는 무죄였던 마취기록지 허위 작성까지 유죄로 되면서요. 병원장에게는 벌금이 1,000만 원 추가됐고 또 유령의사 신씨는 벌금형이었는데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됐습니다. 그 후에 또 불복해서 대법원까지 갔습니다만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는데요. 하지만 의료법 위반, 결국 우여곡절 끝에 결국 재판까지를 갔습니다만 벌금형이 나왔잖아요. 의료법 위반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의사면허는 박탈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분들은 지금 어디에선가 지금 계속 의료행위를 하고 있겠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나마도 저렇게 형을 조금이나마 높일 수 있었던 게 수술실 CCTV가 저게 있었던 덕분인 거고요. 이 대학생 권 씨의 어머님이 의사들이 그동안 다 거짓말만 했다라고 주장을 하세요. 그리고 그때마다 영상을 근거로 반박을 해서 하나로 하나 다 다퉈서 이겼다라는 거고, 이 어머님 뼈는 수술실 CCTV가 없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나중에 뭘 하냐면 의료사고 피해자 지원단체 대표를 맡으셨고요. 2023년부터 지금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이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 법을 사실 이 어머님이 이끌어낸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겠지만 그때도 의사단체하고 또 다른 이 반대하는 쪽에서 굉장히 격렬한 저항이 있었고 사회적으로 큰 논쟁이 있었던 거거든요. 시행은 됐지만 이 어머님은 아직도 아쉬운 부분이 많다라고 그렇게 목소리를 여전히 높이고 계십니다. 그래도 저 어머님의 투쟁 덕분에 이른바 권대희법이 부족 하나마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사건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픽 이어갑니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기념해 행사가 한 차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불꽃놀이가 시작되는데요. 오, 분위기 좋네요. 자, 그런데 위로만 향해 하는 폭죽이 옆으로 펑펑 터져나갑니다.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 자신들에게 향하는 폭죽에 깜짝 놀라서 황급히 도망가는 모습인데요. 폭죽 파편이 튀어서 나무에 불이 붙고요. 차량 유리마저 통째로 깨져 나갔습니다. 행사 현장이 단숨에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말았는데요. 도대체 왜? 폭죽놀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오류가 있었다고 밝혀졌습니다. 모두가 웃으면서 돌아갈 수 있는 행사가 되려면 철저한 안전 점검이 우선되어야 하겠죠. 다음 이어갑니다. 자, 차량이 줄지어 가고 있는 평범한 고속도로의 모습인데요. 자, 그런데 저 앞에 보세요. 뭔가 작은 게 꾸물꾸물 움직이는 거 보이세요? 보이시죠? 강아지? 자, 좀 더 가까이 가볼까요? 움직이는 거 아기입니다. 사람 아기예요. 돌도 안 지나 보이는 아기가 차들이 쌩쌩 다니는 고속도로 홀로 저렇게 기어서 건너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 뭐야, 이 이거? 위험천만한 상황. 아기의 바로 뒷 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다행히 발견을 하고 급히 아기를 안아들어서 고속도로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부모 어디 갔어? 아니, 아기 부모가 물건 챙긴다고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데 정말 아기는요,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진짜 세심한 보호를 해야 합니다. 손 변호사님. 네, 정말 너무나 다행이고 저때 먼저 자기 일처럼 차 밖으로 나와서 구해준 운전자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예, 다음 이어갑니다. 자, 머리를 자르러 온 남성이 거울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네요. 이발사에게 자기가 원하는 길이를 알려주는데, 자, 근데 이발을 마친 뒤에도 뭐가 달라진 게 같지 않은데 이마가 살짝 더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남성은 영 마음에 들지 않은지 손을 크게 막 흔들면서 불만을 표시합니다. 이발사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잘했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맞대응을 하는데, 자, 그런 식으로 저렇게 실랑이를 벌이다 화를 내고 떠난 남성, 얼마 후에 다시 미용실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발사 멱살을 잡더니 총까지 안에 들었습니다. 총! 예. 지켜보던 다른 손님들도 당황해서 말리러 오는데 남성은 한참 위협을 가한 뒤 다행히 현장을 떠나긴 했습니다. 머리 때문에 고장. 예, 심지어 저 남성 단골 손님이었답니다. 아니, 머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총을 꺼내는 게 말이 됩니까? 저거는요, 죗값을 받아야 합니다. 박 변호사님이 정리해 주시죠. 싹 밀어버려야 돼요. 아니에요. 하여튼 네. 삭발. 네, 삭발. 안 돼. 그러면 쏠지도 몰라요. 그러면 더 화낼 텐데. 그리고 새롭게 길러봐라. 예, 별로 좋은 처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눈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41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